저는 50대 중반, 한수 아이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쯤 되면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죠. 저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가 커서 매일 숨이 막힙니다. 저희 집은 저와 올해 78이신 시어머니, 최영희 선생님, 단 2사람뿐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바짝 말라버린 나뭇잎 같아요. 백화점 유류 매장에서 일하는데 정리해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시밭길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니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시어머니 영희 선생님은 평생을 존경받던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당신의 품위와 자존심은 늘 곧게 뻗은 대나무 같았어요. 퇴직 후에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일거리로 붓글씨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은 항상 칼같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그 칼 같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어느 날 새벽, 잠결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절대 이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피하시더군요. 아, 수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새벽 공기가 좋다고 하길래 잠깐 걷고 올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모습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예출, 그리고 아침 8시 기가. 처음엔 정말 산책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소한 데서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는 돌아오실 때마다 현관 앞에서 옷을 탁탁 털었습니다. 흙먼지 같기도 하고 미세한 가루 같기도 한 것이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냄새였습니다. 분명 산책이라고 하셨는데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랄까요? 강한 세제 냄새 같기도 하고 희미한 락스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새벽 산책으로는 도저히 베어들 수 없는 독한 화학 약품 냄새였죠. 어머니,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왜 자꾸 새벽에 나가시는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식탁에서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찌개 국물을 뜨시다가 멈칫하셨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다. 너도 알잖니.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거.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새벽에 만나자고 하시나요? 친구분이신지. 수아 너, 왜 자꾸 꼬치꼬치 묻니?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는 분입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놓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물건을 정갈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옷장 구석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두툼한 고무 코팅 작업 장갑. 손바닥 부분이 시커멓게 닳아 있었고 장갑 전체에서 락스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붓을 잡는 선생님의 장갑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거운 것을 들거나 독한 세제를 만질 때 사용하는 청소 노동자의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장갑을 발견한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수아, 그걸 왜 만지고 있니? 시어머니는 황급히 장갑을 낚아채듯 가져가시더니 허둥지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이 장갑은 어디서? 선생님들 만날 때 누가 버린 거 주었다. 낡은 거지만 버리긴 아깝잖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말씀하시는 내내 시어머니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분인데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왼손으로 짐을 드셨는데 중간중간 오른쪽 손목을 주무르셨습니다. 어머니, 손목 아프세요? 짐 제가 들게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집에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목에는 시계 자국 밑으로 커다란 파스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파스 갈아 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파스를 떼어내자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스 밑에는 커다란 시퍼런 멍 자국이 손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멍은 마치 무언가에 눌리거나 색에 잡혀서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손을 빼시더군요. 아이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니다. 산책가다가 개한테 놀라서 넘어졌어. 너는 왜 자꾸 걱정을 사서 하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외출, 락스 냄새가 나는 작업 장갑, 심한 손목 멍과 통증,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의 부고 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늘 빠듯했죠. 저는 무서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고령의 나이에 어디 가서 고된 청소 미화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평생 고고하게 살아오신 분이 새벽에 몰래 굳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실까요?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를 미행해야 했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새벽,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미행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숨기고 계신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어머니의 낡은 트레이닝복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외투를 입으시고 현관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10분 정도 지난 후 겉옷만 걸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을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 멀리서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의 걸음은 7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새벽 외출이 이미 익숙한 일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시더니 시내 예곽으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혹시 어머니에게 들킬까 과한 정거장 뒤에 오는 다음 차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어머니가 내리신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중소기업 건물의 입구였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건물에는 저는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아 어머니가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그 건물 입구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방 앞에 두고 간 따뜻한 보리차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의 새벽 외출은 계속되었고 저는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유품이자 저희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 중 하나인 명품 시계가 보관함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 집을 뒤졌지만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남편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어머니의 새벽 외출, 수상한 노동의 흔적, 그리고 사라진 값비싼 시계,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고 급전이 필요해 남편의 유품까지 손을 대신 것이 아닐까. 저는 어머니가 혹시 사채를 쓰셨거나 혹은 도박 같은 데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깨끗하게 사셨던 분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제 오해를 확인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시계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가 만약 어머니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저는 평생 그분을 의심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와 불안감이 저를 짓누르던 그 주말, 저는 어머니의 빨래를 개다가 또 다른 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손목에서 봤던 파스가 붙어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파스 한 상자가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파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파스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파스뿐만 아니라 손목을 지지하는 낡은 압박붕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 통증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그때 저는 빨래 바구니에 담긴 어머니의 흰색 면장갑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외출하실 때 이 장갑을 끼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등 부분은 몇 번의 세탁으로 깨끗해 보였지만 장갑 안쪽의 손가락 마디마디 부분은 천이 해지고 삭아서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붓을 잡는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이 굳은 살은 손바닥 전체와 손가락 관절 부위에 고르게 그리고 아주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청소 도구나 무거운 도구를 반복적으로 쥐고 비틀었을 때 생기는 굳은 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0이 넘은 노모가 새벽에 나가서 청소나 험한 육체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굳이 새벽에, 그리고 왜 저에게 비밀로 하시는 걸까? 그분의 평생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선생님으로 살아온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이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만약 제가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드실까요?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오해와 불안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계신지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머니를 설득하고 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머니를 추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저의 불안과 어머니의 비밀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전화벨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 선생님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새벽 외출을 하신 상태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동네 문화센터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댁이죠. 저는 문화센터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지금 선생님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저희 어머니 지금 잠깐 외출하셨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치시는 붓글씨 반수강생 한 분이 강력하게 항해 전화를 하셨어요. 최 선생님의 사생활이 너무 문란해서 더 이상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없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란하다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정갈하게 사신 분입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수강생이 주장하기를 새벽마다 어머니께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낯선 사람들과 위험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돈 때문에 험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수강생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기 전에 강좌를 잠정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새벽 외출의 비밀이 이렇게 엉뚱한 오해로 문화센터에까지 알려지다니요. 붓글씨 강좌는 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명예의 작은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돕기는커녕 어머니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게 생겼구나.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노동은 숨겨졌지만 그 결과로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표정을 보니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물증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잠깐 잠드신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외투를 확인했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수십만 원 정도 되어 보이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다발에서 진한 세제와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지폐 몇 장에는 약간의 젖은 흔적과 함께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머니가 새벽에 고생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돈다발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뭐예요? 그리고 이 옷에서 나는 냄새는요? 대체 새벽마다 어디 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숨겨왔던 모든 불안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제 격앙된 모습에 어머니는 잠시 굳어버리셨습니다. 수아,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당장 내놔. 어머니는 저에게서 돈다발을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돈다발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저희 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남편 유품인 시계까지 파셨잖아요. 결국 저는 사라진 시계 이야기까지 꺼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계? 어머니는 제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한수아, 내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이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니? 당장 나가. 내 방에서 나가란 말이야.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 짓밟힌 자존심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어머니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셨고 저희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생긴 듯했습니다. 오해는 더 깊어졌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하신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감추시는 이유가 뭘까? 단순한 청소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혹시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새벽 외출을 위해 다시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입으시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검은 트레이닝복 상의 안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주우려 허리를 숙이셨지만 손목 통증 때문인지 쉽게 줍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알아채기 전에 재빨리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것은 낡고 발에서 글씨가 희미해진 목걸이형 작업 명찰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명찰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주식회사 제이마트 환경미화팀 야간 최영희. 제이마트 환경미화팀 야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락스 냄새가 나는 장갑을 끼고 얘 손목에 멍이 들었는지, 얘 늘 피곤해 지쳐 계셨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소 미화원. 평생 교단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 밤새 낯선 마트의 바닥을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남편의 유품을 팔아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모두 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제가 명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에서 명찰을 낚아채시더니 다시 말없이 문을 닫고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반드시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장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텅 빈 제이마트. 그곳에서 어머니의 고독한 희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선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저는 이미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움켜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지친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제이마트, 야간 미화팀. 저는 인터넷으로 제이마트 야간 미화를 검색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형 매장의 청소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70대 후반 노인이 하기에는 엄청나게 고된 일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타시는 심야버스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고작 2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와 모자를 눌러쓰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외부 조명만 켜져 있을 뿐 주차장은 텅 비어 스산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건물 뒤편의 직원 출입구 근처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 출입문 쪽에서 끼익거리는 쇠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거대한 마트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가 걸레를 가득 실은 무거운 카트를 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검은색 미화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 붓글씨를 가르치실 때의 단아한 한복 차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트를 멈추고 거대한 습식 청소기의 전선을 길게 풀고 계셨습니다. 그 청소기는 제 키만 한 크기에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기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소기를 작동시키려 애쓰셨습니다. 기계가 갱음을 내며 움직이자 어머니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멍과 통증 때문이었을까요? 청소기는 어머니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삐딱하게 밀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허리를 펴고 굽혔지만 굳은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 듯 손으로 허리 뒤를 부여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받던 선생님의 손이 지금은 독한 락스 냄새가 배어든 낡은 작업 장갑을 끼고 무거운 기계를 밀며 텅 빈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 고독한 노동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도 모르게 낮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갱음이 나는 청소기를 끄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셨지만
눈빛은 이미 제 존재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청소기 손잡이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말씀 한마디 없이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 묶여있던 낡은 압박 붕대를 보고 손목에 멍 자국을 만지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저한테 짐 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하고 오해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락스와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희생의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수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트복도 한쪽에 쌓인 박스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아주 비싼 종신보험을 들었더구나. 내 노후를 위한 거라고 했었어. 그런데 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그 보험이 자동으로 실효될 위기에 처했단다.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종신보험은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워낙 커서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밀린 몇 달치 고액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했지. 그래서 시계는요. 사라진 남편의 시계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래, 내 남편의 시계를 팔았어. 내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 봐 몰래. 그 시계를 처분해서 밀린 보험료 수천만 원을 간신히 메우고 보험을 부활시켰단다. 이제 내가 그 보험의 수혜자가 된 거지. 제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사채나 도박에 손을 댔다고 오해했던 그 시계가 사실은 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자존심과 맞바꾼 희생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내야 해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다. 어머니는 자신의 검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제가 어제 발견했던 빳빳한 현금 다발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 보험료란다.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닦고 쓸고 벌어온 돈이야. 내가 모르게 이 보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기를 바랐단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싸웠던 것은 돈이 아니라 며느리의 무너질지도 모르는 미래였습니다. 평생 고고하게 살았던 선생님의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는 며느리의 노후를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텅 빈 마트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강한 락스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 제 마음은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가족애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감당할게요. 이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 마트의 차가운 복도에서
저희 모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비밀이 풀리고 저희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찬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새벽 제이마트에서 돌아온 날, 저는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지난 오해와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아, 내가 나를 의심한 것이 당연하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하지만 내가 남편의 보험금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단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뿐만은 아니었단다. 내가 70이 넘었어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구나. 며느리 내가 걱정할까 봐 숨겼지만 이 새벽 노동은 나에게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였단다.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독한 희생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립유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일할게요. 제가 어머니의 짐을 나눌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백화점에서 정리해고 대신 마케팅팀으로의 재배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이뤄낸 성과를 인정해준 결과였습니다. 저는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고 회사에서 받은 정규직 전환 축하 상금을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젠 어머니 차례예요. 저는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 대한 모든 오해와 사생활 논란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금의 일부를 문화센터의 붓글씨 교실 재개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문화센터는 어머니께 즉시 연락을 드려 강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붓을 잡고 살던 옛 삶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 이젠 붓을 잡아야지. 어머니는 낡은 작업복과 락스 냄새 나는 장갑을 깨끗하게 빨아 깨끗한 서랍 깊숙한 곳에 접어 넣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 붙어있던 파스와 멍 자국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를 걱정하는 대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 전 어머니는 다시 서재에 앉아 정갈하게 붓을 잡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독한 세제 냄새 대신 은은한 먹향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다. 몇 달 후 저희 집거실에는 어머니가 새로 그리신 한국화 한 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붓글씨 교실 복귀를 기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저의 초상화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리셨어요? 그래, 내가 내 모델이 되어주었잖니. 새벽에 빗자루를 잡았던 내 손에 다시 붓을 줄 힘을 내가 주었지. 이 그림은 내가 나에게 선물한 자존감의 기록이란다. 그림 속에 저는 강인하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노동으로 지켜낸 삶이었기에 그 그림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제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경제적 짐을 나누고 어머니는 저의 정서적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문화센터에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낡은 작업 장갑은 이제 서랍 속에 묻혀 있지만 그 희생이 가져온 평화와 사랑은 저희 집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며느리인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는 서재에서 붓을 주십니다. 이제 저희 집의 새벽은 두 여인의 고독한 희생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